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러한 사유 방식은 이제 근대 과학의 존재론적인 정초다, 기초다라고 내가 여기다 썼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갈릴레오부터 현대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그들 서구 과학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갈릴레오, 그 다음에 뉴턴,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이 세 사람이 이건 뭐 서구 과학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시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또 하나 있죠. 내가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요? 생각이 안 나서. 생각났다. 존 로크. 자, 비슷하죠. 그리고 한 80년 후에 뉴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한참 이후에 아인슈타인 등장하겠지.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는 뭐냐? 사물에는, 물체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대. 하나는 제1차 성질이고 하나는 제2차 성질이래.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그래서 제1차 성질은 뭐고 2차 성질은 뭘까? 전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1차 성질에 해당하는 건 뭐냐? 크기, 그 다음에 무게, 부피, 길이, 예요. 2차 성질에 해당되는 것, 냄새, 맛, 소리, 또 뭐가 있나? 내 핸드폰 소리네. 그래서 핸드폰이 커요? 다시 1차 성질에는 크기, 면적, 똑같은 얘기예요. 부피, 길이, 무게가 1차 성질. 그 다음에 2차 성질은 소리, 맛, 뭐라 그랬지? 냄새 등. 그럼 1차와 2차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2차 성질은 감각적인 요소지. 1차는 물리적이다. 얘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물리적이다라는 건 너무 전문적이고 조금 보통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라고. 응? 뭐 다시 한번 얘기해. 그렇지.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1차 성질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인슈타인 빼고 2차 성질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야. 그래서 내가 왜 했냐면 근대 과학의 존재론적 정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학은 반드시 언어로 기술돼야 돼. 왜? 객관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언어로 기술되기 위한 것 중에서 언어 중에서 가장 객관적 언어가 뭐냐면은 수학 언어예요. 수학 언어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그 대상이 수로 환원돼야 돼. 이것을 뭐냐? 계량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김철수는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다시. 누구? 우리 여학생 대답해봐. 사랑이 뭐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여기 봐. 사랑이 뭐야? 여기 우리 남학생, 지금 자고 있는 남학생, 사랑이 뭐야? 사랑 뭔지 몰라요? 얘기해봐, 우리 학생. 사랑이 뭐냐고. 사랑은 안 해본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야? 좋은 거? 그 나쁜 건 아니지. 벌써 대답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은 내 사랑이 뭐냐고 딱 물어봤더니 사랑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성끼리 만날 경우에 흥분을 해서 손에 땀이 나. 그래서 뭐냐? 손에 수분이 약 0.12mg 면적당 증가하며, 그 다음에 너무 좋아서 동공 확대가 돼서 동공 확대 지름률이 약 0.08%이며 심장이 뛰는데 평소와 다르게 약 0.10의 마이너스 3승 RPM 정도 더 뛰며, 그 다음에 뭐냐? 귀가 빨개지는데 그 빨강의 선명도가 약 10의 2.5승 정도 마이너스 옹스트롬 정도의 변화를 가지며, 그 다음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그 진폭이 약 0.005 mCm 정도다 라고 답변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사랑을 계량화한 거죠. 계량화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해? 그거 뭐 꿈만 갖고 뭐 좋은 거다. 이건 전체적으로 본 거랍니다. 그러면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또 맞느냐 틀리느냐 그 이야기는 아니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과학이 정초가 되려면, 근대 과학입니다. 서구 근대 과학의 가장 중요한 정초는, 존재론적 정초는 무엇이든지 숫자로 바뀌어져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것은 과학이 아닌 거예요.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었어.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대 얘기예요. 갈릴레오 당시에. 그 다음에 구름이 흘러가는 거, 그거 과학이 될 수 없습니다. 일기예보, 그 구름이 흘러가는 거를 수학으로 환원시켜야만 일기예보가 되는데 그거 과학이 될 수가 없어. 주술사의 몫이었어. 주술사. 의학은 어떠했을까? 치열하게 싸웁니다. 서구에서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등장하기 할 때까지만,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데거든요. 4,500년,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아니, 다시 2,500년 전이란 말. 그 당시 의학을 이런 방식으로 과학으로 접근하느냐, 주술로 접근하느냐, 이 논쟁이 엄청나게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 뭐 다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관련된 내경 첫 페이지를 딱 들치면은 뭐부터 나오냐? 이것이 얼마나 누구나 다 인정하는 공통된 의견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객관성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주술적인 방식으로 치료하는 그러한 주술의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것에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서로 공유하는 언어가 될 것인가? 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첫 장부터 나온다고, 내경에. 그러니까, 황제내경 이야기는 너무 지나친, 너무 점프고 다시 돌아가서 근대 과학의 가장 중요한 존재론적 정초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항상 수학적으로 환원돼야 되며 수학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만이 과학적인 탐구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근대 과학의 명언이에요. 명제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많이 바뀌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다시 근대에는 소리 같은 거는 이건 다 비과학이었어요. 비과학이. 오늘은 다 과학이잖아. 예를 들어서 옹스트럼이다. 색깔과 관련된 거죠. 이 괴테 시절에는 이 색깔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뉴턴도 고민했지만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옹스트럼 개념이 등장하면서 빛을 계량화시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비과학이 과학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뭐 그런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전자기학이라든가 모든 최근의 현대과학은 과거에는 수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점점 더 수학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유전공학도 이제는 점점 더 수학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유전공학의 흐름이고 이것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분자이야기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 거죠. 뭐 당연한 서구 과학적인 사유 방식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결정론이 바로 여기서 성립이 되는데 결정론이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다시 A라는 현상과 B라는 현상 간의 관계가 결정론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A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가 전부 계량화돼야 돼. 두 번째 B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들이 전부 수학화돼야 된다.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결정론적인 설명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필연적으로 이제 엮여져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계론은 조금 다른 겁니다. 이제 기계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 하게 될 터이지만 기계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구 과학의 기본 한 축인 신의 존재를 설명해야만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되면 형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론에 와서 서구 근대과학, 다시 서구 과학과 형이상학, 신학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만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